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144페이지부터 진행이 되고요. 오늘 배울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도시, 체계. 두 번째, 세계 도시. 세 번째, 지역 분화. 이 세 개의 주제로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 세 주제 모두 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셔서 바로 세 주제가 다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고요. 그런데 일단 직접적으로 출제는 안 되지만 이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뒷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몇 번째 개념일까? 첫 번째. 세 번째, 지역 분화 개념. 짧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갈게요. 도시 체계.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오늘 배울 내용들을 전부 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뭘 못할 뿐이야. 적절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을 뿐인 거야. 즉,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요. 그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문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구조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보시면 도시 체계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체계라는 게 영어로 뭐야?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뭐가 돼 있어? 체계가 있고, 체계를 설명하는데 시스템인데 다시 체계가 나오면 완전히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시스템에는 구조화가 되어 있죠.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은 위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도 체계가 있죠. 내 위에 누가 있어? 교장 선생님. 그렇죠. 그 위에 누가 있어? 교장 선생님. 어떻게 바로 교장 선생님 겁니까? 내가 삼성에 입사를 했는데 바로 이재용 회장, 부회장 찾아가면 됩니까? 안 돼요. 어디 이런 말단 사원이 찾아갑니까?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내 위에 누군가 있고요. 그 위에 교감쌤이 있고요. 그 위에 교장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있는 거야. 일반 회사를 가도 사장님 있고요. 그 밑에 무슨 이사, 부사장 이런 식으로 있고요. 쭈쭈쭈쭈쭈 내려오면서 말단 사업까지 내려오죠. 즉, 도시들 간에 체계가 있다는 게 이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도시 체계랑 나중에 배울 도시 내부랑 많이 헷갈립니다. 이 도시는요, 도시들 간의 관계야. 즉, 나랑 너랑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내 위장과 내 심장과 너랑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즉, 도시 내부 관계는 내 위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나랑 너네랑 무슨 관계인지, 무슨 체계를 갖고 있는지, 즉 도시들 간의 관계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시 체계의 의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도시 체계란 도시간 상호작용, 또는 보유 기능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 간의 계층 구조.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야? 아니죠. 도시간 계층 구조.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즉, 계층 구조. 즉, 서로 간에 위계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계 질서는 뭐에 따라서 나눠진다? 상호작용과 보유 기능에 따라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인적, 즉, 사람 또는 물건이 얼만큼 서로 교류가 왔다 갔다 하느냐, 또는 정보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교통량이야. 교통량을 우리가 가장 쉽게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보유 기능에는요, 우리가 무슨 행정 기능이라든지
상업 기능이라든지 공업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에 따라서 갖는 도시 간의 계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죠, 서울이죠, 서울. 서울은 크니까 이렇게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주가 있죠. 그러면 광주와 서울은 위계 질서가 서울이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서울과 광주의 교류 정도,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을 갖게 될까?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교통량이라고 그랬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버스 배차 시간입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버스는 몇 분마다 하나씩 있을까요? 15분? 30분? 1시간? 1시간 반? 여러분들 1000만 서울과 150만 광주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5분에서 하루에 한 대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새벽 3시 정도까지 있고요. 첫 차는 5시에서 6시면 첫 차가 뜹니다. 하루 종일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장성이 있겠죠. 장성과 광주는 가깝죠. 가까우니까 교류가 많아, 저거. 많죠. 봐봐, 나랑 너네들이랑 교류랑 내가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마이클과 교류가 어디가 더 많겠어? 당연히 여러분들과 교류가 더 많겠죠. 그런 것처럼 장성과 교류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교류가 서울보다는 적죠. 즉 광주랑 서울 간의 관계보다 장성과 광주 간의 관계에서 장성이 갖는 이점은 거리가 가깝다는 거. 단점은, 약점은 인구가 적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산청. 처음 들어보시죠? 산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산청과 광주는 얼만큼의 교류를 가질까? 버스 배차로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1시간? 3시간에 한 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직통이 없습니다. 직통이 없어요. 장성과 광주는 1시간에 한 대 정도, 그 다음에 8시 정도는 버스가 끊기지만 여기는 직통이 없습니다. 그 직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허브. 이 중간에 있는, 여기 사이에 있는 대도시, 여기로 치면 대구 정도 되겠죠. 대구를 가서 여기를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즉, 이 허브라는 거는 우리 물류 허브라고 하죠. 중심에서 역할하는 거야. 즉, 이거를 동그랗게 모든 곳에서 받아서 이거를 다시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택배 같은 거 사면 옥천 허브 보셨죠? 이거를 못 읽는 친구들은 HUB라고 지금까지 읽어오셨던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허브라는 거는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브 같은 거로서 상호작용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살짝 빠져서 이야기해봤고요. 이제 상호작용 또는 보유 기능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 간의 계층 구조입니다. 즉, 서울이 광주보다 행정적 기능을 훨씬 더 많이 가졌죠. 국가의 중대사. 그렇지. 대통령실. 또는 국회. 이런 것도 광주에 있습니까? 광주에 있으면 이건 뭐야? 쿠데타지. 뭘 신기해. 쿠데타죠. 보유 기능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 간의 계층 구조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정리해 줄 건데 잘 적어두시고, 다 적어두고 여러분들 보고 이해하시면서 적어두시길 바랄게요. 자, 고차 중심지가 있고요. 저차 중심지가 있습니다.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중심지라는 것은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그랬죠. 배우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우리는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고차 중심지라는 고차원, 즉 더 높은 수준의 중심지, 저차라는 것은 더 낮은 수준의 중심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저차 중심지를 우리가 편의점으로 보면 편의점보다 조금 더 고차 중심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마트가 있습니다. 마트보다 조금 더 위에는 대형마트 말고 바로 백화점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도 우리 SM마트 수준이 있고요. 롯데마트 수준이 있죠. 네,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마트로 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론상으로는 저차 중심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차 중심지에서 모두 다 제공한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마트 또는 백화점에서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현실에서 조금 발레는 나타나요. 특정 서비스 같은 거 잘 생각해봐. 편의점에 가면 라면 끓여주는 기계가 있어요. 백화점 가면 있습니까? 라면 끓여주는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기능을 포함한다라고 우리는 이론상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고차 중심지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못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지우 생일 언제야? 9월 14일. 안타깝다. 좀 지났네요. 그죠? 9월이요? 5월이요? 9월. 아, 9월이요? 5월로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생일 선물을 사준다고 합시다. 그래서 지우가 선생님, 저는 명품 백이 갖고 있습니다. 백! 전 좀 빠르거든요. 백이 갖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사줄게 하면서 지우를 편의점에 데리고 갑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지우가 난동을 부릅니다. 아니요,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가 마트를 데리고 가요. 마트에서 백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시크릿 주즈 명품백 같은 거. 즉 여기에서는 저차 중심지에서 구할 수 없는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거야. 백화점에 가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비싼 명품백 또는 이제 사치품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치품이 맞죠, 사치품.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차와 저차 중심지 차이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지의 기능이 있고요. 중심지 수가 있고요. 중심지 간 거리가 있습니다. 중심지 간 거리야. 여러분들 다 하고 적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쓸 게 많거든요. 아래까지 하나 더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고차 중심지의 기능은 저차 중심지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아, 적어? 기능이 많죠. 여기는요? 적다. 중심지의 수는요? 고차 중심지가 많아, 적어요? 그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를 생각하면 되겠죠. 즉 고차 중심지는 최소 요구치가 더 크기 때문에 중심지 수가 많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적다. 요거는 많다. 요거 이해 안 가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신창동에다가 백화점을 하나 차렸어요. 내 수안지구에도 백화점 또 하나 차렸어.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해겠죠. 하지만 저차 중심지 편의점 CU 옆에 좀만 가면 GS 있습니까? 우리 학교 바로 여기 골목길에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 뭐가 나와? 카페. 카페 엄청 많잖아요. 이 거리가 5개가 있어요, 카페가. 그런 것처럼 저차 중심지는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거. 중심지 간 거리는 고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는 중심지 간 거리가 멀죠? 요거는요? 그죠, 가깝다. 왜냐? 우리는 최소 요구치를 충족해야 되고 재화의 도달 범위를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리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대도시, 여기는 소도시. 내부야, 내부. 약간 결이 달라요.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대도시 내부에서는 더 많은 중심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맞죠? 많다. 많은 기능을 갖고 있죠? 여기는 적다. 왜냐? 소도시에서 스타벅스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군 단위에서도 있습니다. 장성에 스타벅스 있습니까? 없어요. 화순에는요? 있어요, 거기는. 하지만 광주에는 스타벅스가 더 많죠. 서울에 가면 더 많죠. 즉 소도시에서는 더 기능들을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 대형마트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없죠. 대신 그게 있죠. 우리의 그렇지, 농협 하나로마트. PPL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도시 내부의 기능지 중심지의 수는요? 많아요. 그죠, 중심지 수가 많다. 이거는요? 적다. 대도시에서 중심지 수가 많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도시가 크고 유동인구가 그죠, 이거 근본적으로 최소 요구치를 더 쉽게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소 요구치를 쉽게 충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도시 내부에서 중심지 간 거리는요? 멀어요. 가까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라고요. 시골 가면 한 집, 오랜만에 카페 봤다. 그럼 다음 카페 안 보여요, 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더라도 20-30km를 더 가야 있을 수도 있고 느낌 오시죠? 안 와요? 느낌 오셔요? 대도시 내부에는 중심지간 거리가 가깝고요. 요거는 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표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에서 가장 정점 위에 있는 도시는 어디야? 그렇죠, 서울이죠, 서울. 그 밑에는요? 광주. 부산, 인천, 내가 쓸게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즉 특별시 밑에 광역시. 또 그 밑에 뭐가 있어? 시 중에서도 좀 큰 시들 수원, 용인, 뭐 성남, 창원 등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 밑에는 좀 더 작은 시들이 나오겠죠. 뭐 전주, 뭐 경산 이런 데 주주주주 내려오겠죠. 이게 쭉 내려오면 마지막에 뭐가 있겠니? 산청, 장성 이런 데가 있는 거야. 결국 무슨 구조를 가져? 피라미드.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 피라미드를 구조를 갖는다는 거. 즉 이게 도시 체계입니다. 중심지들의 중심지가 있다라는 거야. 어디가 더 중심성을 더 많이 갖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성을 갖는 도시는 어디? 전라도에서 전라 권역에서 가장 중심성을 갖는 도시는 어디? 광주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보시면 도시 체계 끝이 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계 도시. 세계 도시. 세계 도시 이름에서 오는 느낌이 어때? 세계적인 중심지역. 그렇지.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도시라는 거는 그 지역의 중심성을 갖는 지역이죠. 즉 쉽게 얘기하면 평평한 평야 안에 뼈 튀어나온 꼭지점과 같은 거야. 그 꼭지점들 중에서도 더 튀어나온 꼭지점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야? 도시. 중심지. 세계 도시라는 거야. 즉 스타들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있어요. 그 스타들의 스타가 뭐야? 세계 도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월클이란 말 알아요? 월드 클래스란 말 아시죠? 즉 도시들 사이에서 월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미부터 넘어갈게요. 의미는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고요. 이것이 왜 튀어나오게 되었을까?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세계 도시라는 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렇게 사회과학 공부를 하실 때 뭔가의 배경을 물어본다. 세계자가 들어간다. 또는 뭔가 배경을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높은 확률, 50% 이상의 확률로 세계화 또는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이라고 이야기하시면 50% 이상 됩니다. 모른다 싶으면 일단 뭐야? 세계화. 근데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고 싶다.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서술 문제를 봤는데 모른다. 일단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을 말을 하시면 절반 이상은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사회과학에 우리 인류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이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이거든요. 18세기 때 산업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주 많은 것들이 발달했는데 20세기, 21세기 와서는 이 교통기술, 통신기술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모른다 싶으면 일단 냅다 뭐야? 세계화.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등장 배경이 뭐라고요?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 그렇습니다.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를 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세계화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계화에 되면서 이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뭐야? 여러분들 그럼 다국적 기업,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뭐야? 구글. 그렇지, 구글.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란 말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 그냥 던지면 그게 다국적 기업이야. 왜? 유명하니까. 그렇지,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말에서 선생님 맘스터치요 이러길래 맘스터치 잠깐 빠져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삼성, 현대, 애플, 구글 이런 것들 있죠? 아마존. 그냥 여러분들 떠오르는 기업들이 전부 다 다국적 기업이야.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말하기가 애매하죠? 한번 잘 듣고 새겨두십시오. 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잘 생각해보시면 삼성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다 본사 두고요. 베트남 이런 데다가 공장을 두고요.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우리나라에다 물건을 팔죠. 심플하죠? 즉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이다.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다국적 기업인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다국적 기업인가? 예. 왜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이 유명한 기업들 많이 없으니까 유명한 기업들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활발히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뭐가 늘어나냐? 연계성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연계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심지가 필요하게 됐겠죠? 그래서 그 연계성을 바탕으로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세계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요 세계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던져보십시오. 그렇지, 런던, 뉴욕, 잠깐만요. 미국. CAT 국가 말고 도쿄, 워싱턴, 뭐 시드니, LA 이런 거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네. 이것도 왜? 유명한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도시는 세계 도시일 확률이 높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울란바토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요 세계 도시입니다. 근데 그 다음 들은 주문이 뭐야? 다음 질문 뭐가 들어야 돼? 왜 세계 도시라고? 그렇지. 어떻게 애들을 무슨 기준으로 세계 도시라고 인정을 해줬지? 누가? 우리 광주도 세계 도시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지. 잠깐 약간 애국심 한번, 애양심 한번 표출해 봤고요. 보시면 주요 지표들, 즉 어떻게 나타내냐면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선정 기준 주요 지표가 있습니다. 즉 지표라는 것은 객관화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표라고 얘기하고요. 이 지표를 가지고 수치화시켜서 점수가 높은 친구들을 넘버 1 세계도시, 그다음 넘버 2 세계도시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이 주요 지표에는 뭐가 있냐? 뭐 다국적 기업의 본사수, 국제기구의 본부수, 금융기구에 얼마나 위치하느냐, 뭐 그 법률 기관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외우고 있죠. 나는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외우게 할 생각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가 있구나. 그 지표를 가지고 수치화시켜서 세계 도시 중심성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세계 도시체계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도시 체계에서 넘버 1 도시는 어딜까? 뉴욕. 그렇지,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런던, 도쿄 이 정도 있고요. 이 파리가 애매한데 파리를 여기로 넣어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로 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들 외우고 있으면 시험 쉬워요. 망쳐요.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결국 이것도 뭐 보려고 하는 거야? 아, 얘도 피라미드 구조로 체계가 형성되는구나.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도시들이 시험에 출제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내 빈칸 뚫고 뉴욕, 런던, 도쿄 물어보면 내 멱살을 잡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지 않겠다라는. 내더라도 충분한 자료를 주고 유추할 수 있게끔 내지. 이거 빵꾸 뚫어놓고 여기 빵꾸 뚫어놓고 창원, 성남 물어보겠습니까? 물론 시험을 쉽게 내는 방법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주제까지 세 개의 도시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역 분화야. 세 번째 주제는 지역 분화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 분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쌤도 학교 다닐 때 배웠을 때 이거에 대해서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려주질 않아요. 왜?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쓸데없어서. 쓸 때는 있죠. 쓸 때는 있는데 몰라도 뒤에 거를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이해한다기보다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뒤에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을 때 도시체계, 세계도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죠? 그냥 머릿속에 구조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뭘로만 바꾼 거야? 멋있는 단어. 그렇죠. 그렇죠. 좀 있어 보이는 단어. 좀 더 좋게 이야기하면 학문적인 내용으로 바꿨을 뿐인 거야.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지역 분화도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분화 의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화 의미.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 자체를 우리는 지역 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 분화에 의해서 나누어진 그 결과물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걸 도시 내부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동그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동그란 지역. 여러분들은 이 동그란 지역에서 땅을 드릴 텐데 어디를 갖고 싶죠? 어디요? 가운데. 왜? 멋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또? 일단 물리적 중심지라는. 물리적 중심지. 엄청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심지다 보니까 뭐가 유리해? 교류. 그죠? 어디든 가는데 가깝다. 그렇죠. 어디든 가기에 가깝다는 거야. 그걸 좀 더 있어 보이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접근성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접근성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모두 다 요 가운데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는 상업 기능과 물건을 만드는 공업 기능과 잠을 자는 주거 기능 모두 다 이 가운데에 뭉쳐서 혼재 섞여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즉 작은 도시였을 때는 너도 나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다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장사하는 사람, 물건 만드는 사람, 집 짓는 것도 모두 다 가운데 뭉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도시가 점점 커져. 즉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모두 다 이 가운데 접근성이 좋은 중심지를 원하고 있죠? 네. 그러면 뭐가 올라가? 돈. 그렇죠. 땅값이 올라가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집가가 올라갑니다. 땅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땅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뭐가 따라 올라가? 아파트값. 그 땅 가격이잖아요. 야, 내가 10억짜리 건물에 3,000원에 월세 내줍니까? 아니요. 10억짜리 건물이면 내가 대충 몇십백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빌려주는 가격을 우리는 지대라고 부릅니다. 지대. 지가는 땅 자체의 가격이고 지대는 그 땅을 빌려 쓰는데 필요한 비용이야. 즉 지대가 비싸져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이 교실만한 땅을 빌렸어. 한 달에 500만 원 주고. 그죠? 그럼 한 1년에 6천만 원을 내가 이 땅을 주고 돈을 주고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나 여기서 뭐 해야 돼? 생산적인
써먹어야지. 하고 딴만 갔더니 선생님 농사 지으세요 이러는 거야. 뭐 지을까 했더니 쌀, 밀, 딸기. 그걸로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벌 수 있을까? 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와. 근데 더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카페를 차린다던가 식당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즉, 이 지대가 비싸지니 이 지대를 낼 수 있는 능력, 즉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이 능력이 있는 기능들은요 가운데 남고요.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빠져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이 상업, 공업, 주거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이 가장 중심에 남을 수 있을까? 상업. 일단 여러분들 봐봐. 상업, 주거, 공업. 상업, 공업, 주거.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 기능은 일단 넘버원이야. 자, 생각해봐. 한 달에 500만 원인데 땅값만 한 달에 500만 원인데 내가 여기서 집을 짓고 살아버려? 1년에 6천만 원짜리 땅값만? 안 되겠죠?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즉 상업이 가장 지대 지불 능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냐 공업이냐 이거 문제인데 공업. 주거. 공업. 공업. 주거. 정답은 요겁니다. 하하. 하지만 현실은 요겁니다. 하하. 왜냐? 상공주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라든지 교과서에 보면 이 그래프까지 같이 나와요. 그래프까지 같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상공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 이 교과서에 출처가 됐던 미국 원서에서 봤던 주택은 주거 기능은 주택이야. 우리나라는 아파트야. 자, 생각해봐. 시내에 가면 주거 기능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비싸니까 우리는 다 나왔어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기능을 우리는 이심 현상이라고요.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걸 집심 현상이라고 합니다. 상업 기능은 가운데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겠죠. 지대 지불 능력이 안 되는 능력들은 이심하겠죠. 외곽으로 나간단 말이야. 근데 시내에 나가보면 주거 기능 볼 수가 없죠. 예. 공장 볼 수 있습니까? 없죠. 동명동 가보면 카페 거리에도 전부 다 주택이었지만 지금은 뭐야? 가게. 카페로 변화됐죠. 상업 기능으로 변화했죠. 그 와중에도 선생님 보니까 주거 기능으로 집 짓고 사는 사람 있던데요. 예, 집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주택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주택이라 부르면 그거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건 우리가 저택이라고 불러야죠. 집 문부터가 우리는 너무 보이지가 않아요. 그만한 지대 지불 능력이 있는 주거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흔치는 않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거 기능이 아파트야. 밀어낼 수가 없죠. 공장 밀어내고 아파트 들어오는 거 가능하죠. 오래된 주택 밀어내고 상업 기능 들어오죠. 동명동처럼. 오래된 주택 밀어내고 아파트 짓죠. 주거 기능 들어오죠. 오래된 주택 밀어내고 공장 들어와? 여러분들 유스케어 옆에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있겠죠. 나중에 나가면 뭐 지으려고? 공장 지으려고? 미쳤습니까? 공장 안 짓죠? 아파트 지으려고. 야구장 옆에 공장 부지가 하나 남아있죠? 거기 눈독 들이고 있죠? 뭐 지으려고? 아파트 또는 상업시설 지으려고. 봐봐. 현실적인 예로 우리 수안지구 주거 기능입니다. 그 옆에 붙어있는 하남공단 공업 기능입니다. 30년 있다가 봤을 때 수안지구가 공장이 돼 있을까? 공장이 주거 기능이 돼 있을까?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죠? 현실은 요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나중에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무가 더 지대 지불 능력이 센가? 지배 지불 능력이 없으면 어쩌라고? 나가! 지대 지불 능력이 있으면 들어와! 가운데로. 이게 가운데 들어와 하는 거는 집심. 밖으로 나가! 하는 거는 이심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면 소도시에서 지역 분화가 더 확실할까? 대도시에서 지역 분화가 더 확실할까? 대도시. 그렇지, 대도시. 왜? 대도시에서는 접근성을 더 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에 따라서 집가가 올라가고 지대가 더 올라가니까 확실하게 분화가 되고 소도시에서는 여전히 가운데에 뭉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실골에 가보면 시내 한복판에 군청 옆에 주택 짓고 지는 사람들도 있죠. 광주 시청 옆에 주택 짓고 사는 사람 없죠. 이해되시죠? 오늘 수업 끝!